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셨나요? 날이 또 많이 일주일 내내 먹구름이 많이 꼈는데 그래도 건강히 다 또 한 주를 잘 지내셨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부위는 다 나았는데 왜 고통은 그대로일까? 그래서 이제 이번 2장에서는 이제 에밀리와의 만남이라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 힘겹게 들어왔다 해갖고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케이스를 나오는데요. 에밀리 케이스 같은 경우 만성 통증의 신경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안 하고 그냥 통증이 있다니까 진통제만을 처방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에밀리가 내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의사들이 제공했던 바로 그 치료 기준 때문에 고통과 통증 속에 평생을 보내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전통적 의학의 고루한 방식만 따르고 있었다. 신경성이었는데 약만 들였다 한 거죠. 그래서 92페이지에 뭔 얘기가 있냐면 결국엔 더 아프게 만드는 진통제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와 같이 우아하고 복잡한 시스템에 간단한 해결책은 별로 없다. 이런 부조화는 신체의 모든 시스템으로 그리고 개인의 심정적, 육체적 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 생활 전체가 와야 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치료엔 포괄적으로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쉽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약만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를 입냄새 방지 민트 향처럼 대수롭지 않게 복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매우 용이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추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실 매년 3만 2천 명 이상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고 3,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이 약은 결코 순하지가 않다. 실제로 고혈압, 심장병, 신장 손상,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런 합병증이 매우 잦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특히 창자관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훨씬 많다. 비스테로이드 이런데 스테로이드는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약은 통증을 줄임과 동시에 치료를 막기도 한다. 창자의 내병은 3일에서 5일마다 보수되고 대체되는데 그 과정을 위태롭게 방해하고 차단하는 셈이다. 일단 창자관이 손상을 입으면 신체가 처리하기에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것이 염증과 과민 증상을 일으키고 장누수로 발전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장누수거든요. 현대인들이 장누수 증후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약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95페이지에 아주 재밌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진통제들은 그녀의 무시무시한 통증을 줄이는데 유용할 만큼 수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밤새 잠을 못 이룰 때는 벤조디아제핀을 처방받았다. 연구 결과는 1년에 단 18알의 수면제만 복용해도 일단 복용하면 사람의 수명이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1년에 18알만 먹어도 수명이 극적으로 줄어든답니다. 수면제가요. 계속 96페이지에 수면제가 수면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8시간 동안 잠을 푹 잤다 할지라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통증을 크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얄궂게도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수면제가 수면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다음날 통증의 강도를 오히려 고조시킬 수도 있다. 사실상 진통제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므로써 문제를 악화시킬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아파서 먹는데 그게 통증을 더 유발한다지 않습니까? 되게 슬픈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 약품 자체가 실제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런 경우라면 특히 허공을 걷어차면서 비명을 지르는 한이 있어도 진통제를 끊도록 해야 한다. 진통제뿐이 아니죠, 사실은.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모두 상처를 다시 경험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람을 각성 과민 상태로 만들어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뇌재된 예민함이 고조되어 촉발되면 그들은 되게 감정적으로 멍한 상태가 되거나 헬이나 회피 상태로 숨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한다. 약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에밀리의 진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왜 이렇게 통증이 심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버지의 죽음도 있고 흡연으로 인한 폐 조직의 상처, 유육종증, 림프절, 폐, 뼈, 피부에 육종 같은 것이 생기는 증상인데 또 자동차 사고도 났고 뇌진탕도 일어났고 다리와 둔부 골절이 일어났고 보건수술도 했고 자궁경부 디스크 변성도 했고 두통, 마그네슘 결핍,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건 전혀 무시하고 진통제만 줬다는 거죠. 그래서 103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약 쉽게 손대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 알겠는가? 이거 사실 아니겠어요? 어제 상태와 오늘 상태가 달라지는데 그걸 뭐 병원에 한번 간다고 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약점과 장점을 갖고 삶을 영위한다. 주변 환경과 상호 교류하면서 그러한 자질들을 쌓아가거나 줄여간다.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영향과 양육, 경험한 트라우마나 혹은 트라우마의 결핍 등이 모두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성격과 생활 양식과 건강 그리고 질병 유형들이 이러한 삶의 경험에서 나온다. 어떤 것도 별개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6페이지에 질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질병이 나아가는 단계도 4단계를 거쳐야 질병으로 가는 거고요. 회복될 때도 다시 그 4단계를 거쳐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만약 인체가 호르몬 대사작용을 위해 힘쓴다면 순환을 충분히 방해할 수 있다. 감정이라는 건 절망, 분노, 걱정 이런 것들. 감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체내에 정체되어 있다면 에너지가 인체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들 중 어떤 것이 있든 체내 에너지는 그런 방식으로 불균형해져 순환이 재개될 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도 생이 있으면 죽는 것까지가 사실은 생이거든요. 자꾸 별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병도 뭐 생기면 당뇨가 생기는 거는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약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109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양의학은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이라는 인디언 우화와 닮을 위험이 있다. 각각의 장님은 자신이 놓친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자신이 만진 작은 부분만 보고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1페이지에 참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도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AI가 더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자도 다 틀리고 혈압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혈압이 맞는 사람도 있고 고혈압이 맞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 표준을 열어놓고 우리가 뭐 공장에서 생산된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120에 80이 다 정상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모든 의학적 전망과 기술은 부분적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다른 여러 의학적 전통을 통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새롭고 나은 의학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이 내 변치 않는 믿음이다. 저도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에는 이제 해답은 포괄적 치료, 통합 의료를 강조하시는 분이죠. 많은 통증 유발 요인들은 근골격계나 주변, 신경 혹은 두뇌에 가해진 외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촉발되어 왔다. 신체가 본래의 제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상을 당한 부위의 주변에서 기능을 발전시키는 그런 보충적인 패턴에서 촉발되어 온 경우가 있다. 이런 모든 유발인자들은 중추신경계를 변형시킨다. 그런 과정이 두뇌 자체, 즉 꼭대기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부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또 모든 통증 유발 요인은 신경염증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신경을 퇴화하게 만든다. 퇴화하니까 어때요? 또 통증이 일어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린들라 박사가 그분도 의사예요. 린들라 박사가 한 치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발생 역순으로 이게 정석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란 얘기는 결국 뇌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통제를 하거든요. 신경계와 호르몬계죠. 이 두 가지부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신경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뇌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그게 다시 또 통증을 유발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호르몬계하고 신경계부터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바뀌라고 한다면 결국 장에서부터 치료를 해 나가는 게 맞죠. 118페이지에 아주 제목이 좋습니다. 회복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 이게 뭐 약에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듯이 사실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아플 것 같은데 생각을 하게 되면 아픕니다.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나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아프길 고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아프셔도. 그래서 2장이 끝나고 제3장에서는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신체적 질병이 되는 것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13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록 꼬리는 없지만 꼬리뼈는 등 아랫부분의 신경과 근육의 힘줄과 인대의 중심 포인트가 된다. 앉을 때는 앉을 때 사용되는 뼈들과 함께 삼각대를 형성하고 상체를 뒤로 젖힐 때는 몸무게의 대부분을 지탱한다. 꼬리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찰리라는 이제 환자의 케이스인데, 꼬리뼈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고등학교 때 운동선수였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꼬리뼈를 운동을 하다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완제를 또 많이 처방을 받았나 봅니다. 131페이지에 팔이나 다리에 힘을 빼면 얼얼하고 따끔거리는 저림 현상은 이상 감각이라 부른다.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신경 손상의 한 신호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뇌졸중이 오기 전에 어때요?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뭐 이명이 들리고 뭐 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듯이요. 비정상 감각은 불에 댄 듯한 쑤시는 통증을 동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어깨 통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많다. 또 다른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강하다. 통증 유발 요인들이 목에 있는 힘줄이나 근육 손상, 인대 손상 혹은 신경 손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요즘 어깨나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환자들은 약간의 차도를 보이면 고마워하고 의사들은 그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상태로 통증을 놔두는 것이다. 이제껏 누구 하나 완전한 회복이 선택 가능한 일이라고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약만 처방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1952년 의학박사 자넷 트라벨은 인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져온 정설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육 내부의 근막 부상은 몇 년에 걸쳐 신체 구석구석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피부 바로 아래의 근육세포들과 뼈들은 900kg 이상의 장력을 가진 콜라겐 섬유다발로 촘촘하게 묶인 강하고 유연한 보디슈트로 둘러싸여 있다. 그 보디슈트가 바로 근막이다. 일체화된 근막과 근육은 근육 근막 조직이라 불린다. 관절이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나 활동을 멈추는 것, 그리고 외상 감염도 근막을 수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이나 이런 것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외상이나 감염도 수축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움츠러든다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때도 위험을 손상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41페이지에 신체적 장애로 드러난 어린 시절의 학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았다가 나중에 이게 신체적 장애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통증 유발 요인은 신체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다. 저는 심리적인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찰리의 얘기인 거예요. 찰리의 기억으로는 자신이 상처받고 억압당한 후 느꼈던 만성적인 감정적 고통에 대한 도움을 얻을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느낄 필요가 없었다고 확인해주자 찰리는 심리치료소를 만나는데 동의했다. 결국 심리치료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4페이지에 제목이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별개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만성 통증과 우울증이 전혀 별개 질병이 아니라면 어떨까? 이들 두 가지가 예상치 못한 스펙트럼 장애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연구를 통해 그것들이 얼마나 자주 겹치는지 확인했다. 미국에서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약 4,700만 명 중에서 적어도 3분의 2가 중증 우울장애도 갖고 있었다.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장애를 가진 채 끝나버릴 가능성이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둘 다 가졌을 때가 둘 중 하나만 가졌을 때보다 훨씬 높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 뇌까지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147페이지에 몸이 아픈 것인가 마음이 아픈 것인가 어떤 걸까요? 둘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대로 신체는 통증에 관해서는 그렇게 제한된 범위의 표현 방식을 갖고 있다. 신체는 신체적인 통증과 감정적인 고통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오래된 트라우마에 집착하는 능력은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거의 구별하지도 않는다. 특히 우리 무의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을 못하죠. 그럼 무의식은 전부 뭐라고만 생각을 하냐면 현재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고통을 계속 갖고 있어도 현재의 고통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슬픔을 현재도 진행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는 내 의식 속에서는 없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평생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요. 슬픈 게 있죠. 만성 통증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주목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누적이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체내의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일들에 집착하는 것들은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통증은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대부분 둘 다 트라우마의 결과이다. 통증이 만성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이끈 그간의 모든 사건들을 찾아야만 한다. 근데 그걸 찾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무의식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구분을 못합니다. 전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해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통증이라든지 질병을 우리한테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묻혀서 살면 그 일이 어떤 4살 때였으면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그 세월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털어내십시오. 털어내시고 오직 현재를 사십시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느끼던 통증도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또 한 주 건강히 지내시고 이제 장마에 대비하셔서 장마철에도 건강한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